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60년 혈맹,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 국경도 없이 자유롭게 오가는 이웃나라,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완벽해 보이던 관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의존했던 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를 사려던 나라가 갑자기 30년 전 설계된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려던 계획을 접고 그냥 적당한 것을 찾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산 최신의 전투기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캐나다는 70이나 되는 F-35 추가 도입을 포기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 결정이 우리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은 표면적으론 전투기 구매 취소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경제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이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캐나다 전투기 사태가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죠. 농담이 농담으로 끝나지 않을 때 그건 이미 위협입니다.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리도가 그러면 캐나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항의하자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캐나다가 미국의 51번 주조가 되면 되잖아? 처음엔 모두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SNS에는 캐나다를 미국 지도에 포함시킨 이미지를 올렸고 트리도 주지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025년 1월 7일에는 캐나다 합병의 경제적 강제력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군사적 강제력 사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의 반응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캐나다인 82%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 조치를 원했고 10%만이 양보를 원했습니다. 캐나다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뭉쳤습니다. 야당 보수당 당수까지 나서서 우리는 절대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장이 컸습니다. 캐나다 달러 가치는 급락했고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캐나다 수출의 77%가 미국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이 농담 아닌 농담은 캐나다인들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말이죠. 그동안 캐나다는 미국의 무기를 사고 미국의 방위 전략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캐나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장 비싼 전투기를 사는 것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2024년 12월 캐나다 국방부 소식통을 통해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캐나다가 F-35A 스텔스 전투기 72대 추가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88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한 상황에서 추가로 72대를 더 사서 총 160대를 운용하려던 계획이었는데 말이죠. F-35는 세계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최신 전자전 능력을 갖췄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하늘의 끝판왕입니다. 2022년 캐나다가 F-35를 선택했을 때 모두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동맹국들이 모두 쓰는 전투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는 이 계획을 접고 스웨덴의 그리펜 JAS-39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펜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 한 세대 뒤처진 기종이란 얘기죠. 스텔스 기능도 없고 센서 융합 능력도 떨어집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F-35 한 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2년 계약 당시 대당 8,500만 달러 약 1,100억 원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1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72대면 최소 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입니다. 둘째, 인도 지연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전 세계 주문이 밀려서 제때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주문해도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자존심입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캐나다 내부에서는 왜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의 무기를 사야 하나?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가 자존심도 중요하다는 거죠. 캐나다 국방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F-35는 훌륭한 전투기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없이도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때로는 충분히 좋은 것이 최고인 것보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스웨덴 사브 SAAB 그리펜 전투기. 이름부터 생소한 이 전투기가 갑자기 캐나다의 차기 주력 전투기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대체 그리펜이 뭐길래 F-5 대신 검토되는 걸까요? 먼저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리펜 EF형의 대당 가격은 약 6,500만에서 7천만 달러, 약 850억에서 920억 원입니다. F-35A의 1억 달러에 비하면 30%에서 35% 저렴합니다. 72대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F-35는 72억 달러가 드는 반면 그리펜은 약 47억 50억 달러면 됩니다. 무려 22억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운용비용이 저렴합니다. F-35는 1시간 비행하는데 약 3만 3천 달러, 약 4,300만 원가 듭니다. 반면 그리펜은 시간당 약 4,700달러, 약 620만 원입니다. 무려 7배 차이입니다. 30년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유지비 차이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셋째, 빠른 납품입니다. 사브는 현재 생산 여력이 충분합니다. 계약만 하면 34년 안에 인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F-35의 10년 대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캐나다 공군은 1980년대 도입한 CF-18 전투기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게 캐나다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넷째, 정치적 상징성입니다. 스웨덴은 중립국 이미지가 강합니다. 나토에 최근 가입했지만 역사적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고 독자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캐나다가 그리펜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도 미국 외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가능성입니다. 사브는 캐나다 내 부품 생산과 정비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F-35는 미국 주도 프로그램이라 기술 이전이 제한적이지만 그리펜은 훨씬 유연합니다. 브라질, 체코, 태국 등도 그리펜을 도입하면서 상당한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국방 예산 전문가 데이비드 페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F-35는 페라리고 그리펜은 렉서스다. 페라리가 더 빠르고 멋지지만 렉서스도 충분히 좋고 유지비는 훨씬 싸다. 캐나다에게 필요한 건 페라리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렉서스일 수 있다. 싸고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전쟁터에선요. 캐나다 국방부 내부는 지금 두 파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리펜으로 충분하다는 실용파, 다른 한쪽은 F-35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술파입니다. 기술파의 대표 주자는 국방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안드레아 샤로입니다. 그는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펜은 훌륭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쓸 전투기를 지금 고른다면 그리펜은 10년도 안 돼서 구식이 될 겁니다. 중국의 J-20 러시아의 Su-57 같은 5세대 전투기들이 이미 하늘을 날고 있는데 우리만 4.5세대로 맞서겠다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실제로 성능 차이는 명확합니다. F-35는 스텔스 기능으로 적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반면 그리펜은 레이더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F-35는 첨단 센서들을 융합해 파일럿에게 360도 전방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펜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합작전 능력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이 모두 F-35를 운용합니다. F-35끼리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크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만 그리펜을 쓰면 이 네트워크에서 소외됩니다. 북극 방어나 나토 작전에 참여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공군 조종사 출신 톰 로손 참모총장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극은 러시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Su-57 같은 최신의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펜으로 대응한다는 건 칼을 들고 총싸움에 나가는 격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F-35는 전 세계 19개국이 사용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 부품 호환성이 높고 업그레이드도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반면 그리펜은 사용국이 소수 스웨덴, 체코, 헝가리, 브라질, 태국입니다. 장기적으로 부품 수급이나 업그레이드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화도 할 말이 있습니다. 캐나다 의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르블랑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F-35가 좋은 건 압니다. 하지만 10년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사이 우리 하늘은 누가 지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캐나다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단독으로 전쟁을 치를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나토의 일원이고 미국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분히 좋은 전투기입니다. 가난해서 무기를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2배를 더 쓰겠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캐나다 정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국방비는 GDP의 약 1.314%입니다. 2%로 올리면 연간 국방비가 현재 약 360억 달러 약 47조 원에서 약 750억 달러 약 98조 원로 2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직접적인 계기는 트럼프의 압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쓰지 않으면 미국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캐나다로서는 미국의 방위 공약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는 실제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북극해에서 러시아 군사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도 북극 항로에 관심을 보이며 진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광활한 북극 영토는 방어하기 어려운 약점입니다. 연간 400억 달러가 추가되면 캐나다는 엄청난 무기 쇼핑을 하게 됩니다. 공군만 해도 전투기 외에 공중급 유기, 수송기, 헬기가 필요합니다. 해군은 잠수함, 구축함, 북극 순찰선이 필요합니다. 육군은 장갑차, 포병, 드론 시스템을 원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어디로 갈까요? 전통적으로 캐나다는 미국 무기를 사왔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나토 회원국이며 부품 호환도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반미 감정이 커지면서 왜 우리 세금으로 미국 무기 업체만 배불리나? 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재정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캐나다는 약 2천억 달러 약 260조 원 이상을 무기 구매에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전투기가 약 100억 120억 달러 약 13조 16조 원, 잠수함과 수상함이 약 600억 달러 약 78조 원, 나머지가 지상 장비와 미사일 시스템 등입니다. 문제는 미국 방산업체들이 지금 전 세계 주문에 밀려 허덕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과 무기 소비가 급증했고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지금 주문하면 10년 뒤에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캐나다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유럽과 아시아입니다. 특히 한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방산업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겐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조달청 관계자들이 요즘 자주 방문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만 캐나다 국방대표단이 2차례나 한국을 방문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일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성비입니다. K방산의 최대 강점은 서방 무기 대비 20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거의 동등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K고 자주포는 독일 PC-2000보다 싸지만 사거리와 연사력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FA-50 경전투기는 미국의 F-16보다 훨씬 싸면서도 훈련기와 경공격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빠른 납품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계약하면 23년 안에 인도 가능이라고 자신합니다. 폴란드가 K 전차 180대를 주문했을 때 첫 인도까지 불과 1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이 10년을 말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셋째, 기술 이전 의지입니다. 한국은 캐나다 내 현지 생산이나 공동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인도네시아와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폴란드에 K 전차 기술을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방산 자립에 부합하는 파트너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먼저 FA-50 경전투기입니다. 캐나다 공군은 고급 훈련기 겸 경공격기가 필요합니다. F-35나 그리펜 같은 주력 전투기는 비싸서 훈련용으로 쓰기 부담스럽습니다. FA-50은 대당 약 3천만 4천만 달러 약 400억 520억 원로 저렴하고 조종사 훈련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폴란드가 48대를 주문했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운용 중입니다. 둘째, 천공중거리 방공 미사일입니다. 캐나다는 북극 방어를 위해 방공망 강화가 시급합니다.
천국는 사거리 150km로 중고도 표적을 요격할 수 있으며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을 검토 중이고 UAE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K10 탄약 운반장갑 차와 K9 자주포 시스템입니다. 캐나다 육군은 1990년대 도입한 M109 자주포를 교체해야 합니다. K9은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운용하는 검증된 무기이고 영국 육군도 최근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프로젝트인 KF-21 전투기입니다. 만약 캐나다가 F-35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KF-21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지만 5세대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설계입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이고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됩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캐나다 시장은 K방산에게 엄청 기회입니다. 만약 캐나다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하면 그것이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겁니다. 캐나다에서 검증되면 미국 외 중남미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미국 하나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캐나다의 F-35 취소 검토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 구매 변경이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방산 질서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지난 70년간 서방 국가들의 무기 구매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에서 사거나 미국 허락하에 유럽에서 사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나토 동맹의 중심이었고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방산 수요가 폭발했고 미국 업체들은 주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납기가 늦어지고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심어줬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건 유럽과 아시아 방산 업체들입니다. 스웨덴의 사브는 그리펜을 앞세워 중소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36대를 도입했고 필리핀도 12대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사브는 우리는 작은 나라들의 친구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미국의 독점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다소는 라파르페어 전투기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인도 36대, 이집트 54대, 그리스 24대, 인도네시아 42대를 수주했습니다. 라팔의 강점은 미국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독자적인 군사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라 미국의 승인 없이도 무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포병과 장갑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앞다퉈 라인메탈의 포탄과 장갑차를 주문했고 독일 정부도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K방산은 지난 5년간 폴란드, 호주, 이집트, 사우디, UAE, 말레이시아 등에 4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뛰어올랐고 2024년엔 8위권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저에는 탈미국화 디아메리카니제이션 트렌드가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위험 분산 리스크 헤징인 셈이죠. 경제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이 다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조사 기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방산 시장 규모는 약 5,800억 달러 약 756조 원이었습니다. 이 중 미국 기업들이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30년까지 30%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2020년 대비 5배 이상 올랐고 스웨덴 사브 주가도 3배 뛰었습니다. 반면 로키드 마틴, 보잉 등 미국 방산주들은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이언 브레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냐 소련이냐 두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탈냉전 시대에는 미국 일극 체제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라들이 필요에 따라 여러 파트너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투기 계약 하나가 바꾸는 건 하늘만이 아닙니다. 지갑도 바뀝니다. 캐나다의 F-35 취소 검토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12대 전투기 계약 변경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의 거대한 판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투자자와 경제 분석가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북미 경제권의 균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통합된 경제권입니다. 하루 24억 달러 약 3.1조 원어치의 무역이 오갑니다. 미국 부품으로 캐나다에서 조립하고 다시 미국으로 팔고 이게 멕시코까지 연결됩니다.
이걸 북미 공급망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 캐나다의 미국산 무기 기피,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만약 캐나다가 방산 분야에서 탈미국을 시작하면 다른 산업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등 미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들 말이죠. 투자 관점에서 이는 북미 통합 수혜주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록히드 마틴, 보잉 같은 미국 방산주들은 캐나다 시장을 일정 부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과 한국 방산주들에겐 기회입니다. 둘째, K방산 주식의 구조적 상승 가능성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LI진엑스원 등 한국 방산 3사의 시가총액은 2024년 말 기준 약 60조 원입니다. 5년 전의 3배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시가총액은 약 1,500억 달러 약 195조 원, BAE 시스템즈가 약 500억 달러 약 65조 원입니다. 한국 방산 3사를 다 합쳐도 록히드 마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출 실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약 140억 달러 약 18조 원이었고 2024년엔 200억 달러 약 2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 계약 400억 달러, 사우디 계약 예상 100억 달러, 호주 계약 진행 중 등이 본격화되면 연간 수출 300억 달러 약 39조 원도 가능합니다. 만약 캐나다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면 이건 북미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 됩니다. 캐나다 다음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시장이 10배 이상 커지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를 3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025년 2월 기준 약 25만 원에서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유럽 방산주의 재조명입니다. 사브 SAAB, 라인메탈 헤미터, 탈레스테어스, BAE 시스템즈 같은 유럽 방산 기업들도 수혜를 받습니다. 특히 사브는 만약 캐나다가 그리펜을 선택하면 주가가 3,050% 급등할 수 있습니다. 72대 계약이면 약 50억 달러 약 6.5조 원 규모인데 사브 연간 매출약 40억 달러보다 큽니다. 라인메탈은 이미 우크라이나 특수로 2배 이상 올랐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저평가라고 봅니다.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GDP 23%로 올리면서 라인메탈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미국 방산주에 대한 경계입니다.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미국 방산주들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F-35 판매 둔화, 동맹국들의 탈미국화 움직임 등이 악재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국방비가 연간 8천억 달러 약 1,043조 원가 넘고 미국 정부가 자국 방산 기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독점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경쟁 환경이 된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결론 선택의 시대, 기회의 시대. 캐나다의 F-35 취소 검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지금이 글로벌 방산주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시점입니다. 미국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한국과 유럽 방산주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에게도 이 사건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면 일자리가 늘고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방산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수천 명을 채용했고 협력사들까지 합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든든한 동맹이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와 경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